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후위기의 인간화와 교육의 생태적 전환입니다. 미래 교육,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함축적인 키워드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 이 주제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표는 이제 탄소 중립 2050과 관련해서 어, 비전 체계도를 만들면서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한 전환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아마 꽤 다양한 방식의 학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학교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교육이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이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는 걸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의 대상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기존에 해오던 교육을 과감하게 줄이거나 멈추고 새로운 교육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게 제 이야기의 큰 틀에서의 요지입니다. 대개 교육은 변화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사회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교육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은 스스로를 변화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변화의 주체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하나는 2050년이 되면 AI 등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있는 일자리의 60%가 사라질 것이다.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2050년이 되면 인류의 60% 혹은 55%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 환경 난민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되면 더 인류의 생존과 삶의 질에 치명적인 시나리오일 것 같으십니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교육부에서 2022 교육과정 개정이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을 포함해서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데 저는 이 키워드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현재의 지속 불가능성을 가릴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현재의 지속 불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가 지속 불가능하면 미래는 불확실할 것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차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미래 교육의 큰 세 갈래로 AI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 또는 기후환경 교육을 담고 있습니다. 2050년 이래 10번의 교육과정 개정 동안 생태 기후 환경이 교육과정 총론이나 방향 수준에서 언급된 적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어, 이런 환경, 생태, 기후라는 주제가 교육과정 총론 수준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이게 잘못하면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AI 교육과 생태, 기후환경 교육이 묶이면서 단지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에 갇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프랑스는 헌법 1조를 바꾸고 있죠.
하원을 이미 통과했고 상원이 남았는데 헌법 1조를 국가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기후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게 헌법 1조로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에 비추어 보면 미래가 불확실하다 라는 정도의 표현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쳐진 기후 위기 상황과 환경 재난 상황에 대한 다소 느슨한 또는 우리에게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요구되는 어떤 변화를 늦출 위험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22세기가 인류에게 존재할 것인가, 또 코로나19 다음은 있지만 기후변화 다음은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건 무슨 점성술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것도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낸 보고서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런 면에서 이게 불확실성의 문제인가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 또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보통 생각하죠. 뭐 꼭 진보주의자가 아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국가환경교육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6대 33으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낳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겠다는 여성들의 모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건 지금 현재의 변화가 아주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그래프들이 사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죠. 그 중에서 아마 이산화탄소 농도나 연평균 기온의 변화나 해수면 상승 이런 건 앞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물 다양성의 감소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전 세계 척추동물이 바다와 육지를 포함하고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게 되더라도, 탄소 제로를 이루더라도 사실 이 생물 다양성 감소 속도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지구의 회복 탄력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상태로 회복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선생님들께 학교에서 기후변화를 막고 탄소 중립 학교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제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에너지보다 생물 다양성을 더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류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문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뭔지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인 작년 10월 달에 전 세계 리더 700명에게 물었는데요. 그 중에서 1위는 당연히 94%가 기후변화였습니다. 근데 2위가 86%가 선택한 생물다양성 감소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물 부족, 네 번째가 물 오염, 다섯 번째가 빈곤, 여섯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 일곱 번째가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여덟 번째가 교육에 대한 접근권, 여덟 번째가 보건, 아홉 번째가 쓰레기, 열 번째가 대기오염, 열한 번째가 식량 부족, 그리고 13번째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문제가 지금 이 위협의 정도에서는 세계 13위권 정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닥쳐있는 훨씬 더 잠재적으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그 시스피러시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지금 다큐멘터리가 아주 환경 관련된 분들한테 핫한 상황인데요.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에볼라가 어떻게 해서 터지게 됐는지에 대한 장면 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 서북부 지역 시에라리온이랑 기니 있는 지역 앞바다에서 그 물고기 남획이 심해지면서 중국 선단지랑 이런 큰 배들이 저인망선이 비행기가 들어갈 만큼 큰 그물을 가지고 앞바다를 싹쓸이하면서 이쪽 지역 어촌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게 됐죠. 잡을 물고기가 아예 없어져서 해적이 되거나 육지로 들어가서 박쥐랑 원숭이를 잡아먹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에볼라가 터지게 됐고, 에볼라는 코로나에 비하면 치사율이 훨씬 높아서 최고 90%에 이를 정도로 치사율이 높은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죠. 코로나는 뭐 3% 내외인 것으로 대략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다음번 인수공통 감염병이 메르스, 사스, 에볼라, 자카, 그러나 그리고 코로나19 다음 인수공통 감염병이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처럼 감염률도 높고 에볼라처럼 치사율도 높은 영리한 녀석이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2, 30년 안에 인류가 마스크 벗을 날은 없을 거다. 마스크 벗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방금 보신 것처럼 에볼라라고 하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해양 생물 남획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가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낳고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흑사병과 십자군 전쟁이 뭔가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면, 아마 세계 1차 대전과 스페인 독감은 이 자본주의 산업 문명에서 뭔가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암시했던 사건들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 인류가 그 자본주의 산업 문명을 고쳐쓰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1980년을 전후해서 이제 미국에서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고 영국에서 대처가 수상이 되고 전 세계가 이제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대규모 개발과 자연 생태계 파괴를 겪게 되고, 결국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감염병의 75%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그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원인을 6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4가지가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공장식 축산, 동물 밀거래입니다. 생태계 파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줄어들 가능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기후변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공장식 축산도 말할 것 없이 증가하고 있고, 동물 밀거래만 최근 들어서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공통 감염병이 줄어들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으려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겠죠. 전 세계가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가난한 농부 아버지를 둔 딸들이 1년에 2천만 명 가까이 12살,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이 조혼이라는 이름으로 염소 4, 5마리를 갖고 팔려가고 있고, 호주 산불로 인해서 3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으면서 생물 다양성 감소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질병 발생의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철원부터 전남 구례까지 작년에 물바다를 잃었고, 올해 이미 일본은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작년보다 장마가 더 길어질 거라고 장기 예보가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이분들이 환경 난민이 아니라면 누가 환경 난민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매년 8천만 명 가까운 환경 난민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약 1억 명 가까이 환경 난민이 국경선을 떠돌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 보고서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 결국 국경선 지역이 다 분쟁 지역으로 변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등에서 이런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등을 다룬 다양한 다큐멘터리들이 알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걸 보고 또 토론회를 하고, 어저께 그 용인 녹색당, 제가 녹색당 당원인데 녹색당에서
이 C++ 보고 토론회 하는 문자 메시지가 왔던데요. 많은 이제 시민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여러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큰 게 앞에 말씀드린 7월 9일 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했던 비상선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가운데 미래 세대의 환경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고, 그래서 지금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기 직전에 있죠. 교육기본법의 환경교육과 환경학습권 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마을과 지역과 함께 학교를 탄소 중립 학교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환경 문제를 민주, 인권, 평화, 다문화 등과 함께 융합적으로 다 같이 교육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그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됐고, 거기에서도 역시 모든 시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요. 제3차 국가환경교육 종합계획도 만들어져서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18조 5천억을 들여서 2,500여 개 학교를 개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서의 그린이 뭘 말하는 건가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해한 바로는 교육부가 생각하는 그린은 건축과 에너지에 굉장히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시스템적으로 보자면 기후와 에너지 문제하고 생물 다양성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원 순환 경제하고 생명윤리하고 이 네 영역이 굉장히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된다. 단지 건축과 에너지와 같은 방식으로 그 그린이라고 하는 걸 접근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가 건축 공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린은 그렇게 좁은 의미의 그린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부와 이와 관련된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기후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700여 건이 기후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기후 소송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소송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도 발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인센티브나 또는 범칙금 등과 같은 경제적인 제재 조치도 필요하고 또 환경 교육도 강화되어야 되고, 그런데 또 한편이 이제 새로운 법적 질서를 만들어내거나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기후와 관련된 소송들이 진행 중이고 그 상당한 주체가 청소년들을 포함한 미래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콜롬비아에서는 아마존의 숲을 국가가 적절하게 보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7세부터 25세까지 25명의 시민들이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는데요. 2018년 4월 6일 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가 아마존 숲을 적절하게 보존하지 못한 것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을 하고 신속하게 아마존 밀림 파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세계 최초의 기후 소송에서도 승소를 한 사례가 이제 덴마크에서 있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 12월 20일 날 위렌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시급한 의제라고 하는 urgent agenda의 네덜란드 표현인데요. 시민 900명이 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는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촉발을 했죠. 여러 기후 소송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기후 행동의 소송도 이 네덜란드 소송을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벨기에에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청소년 기후행동도 기후결석 시위를 하면서 동시에 작년 3월 달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위헌 소송을 냈죠. 그래서 이 기후헌법소원의 심판 청구서를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파리 협약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또 임의로 변경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위헌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이 소송의 진행 과정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도 개최될 예정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이 여러 가지 이 소송 사건들은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각각의 국가와 정부가 실제로 미래 세대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언과 계획을 넘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될 단계고 말로만 하고 협약만 맺고 실행하진 않고 또 트럼프처럼 약속했던 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전 세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뭔가 다음 단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국가환경기술센터에서 기후환경에 대한 인식조사를 해봤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3월 달에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미래 세대의 삶이 갈수록 나빠질 거라는 응답이 67.5%에 달했고요. IPCC가 경고한 돌이킬 수 없는 온도 상승이 어느 정도냐 1.5도씨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신 분은 17.9%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온실가스 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는 3.1%만 정답이었고요. 기후변화가 인간에 의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정답은 대체로 이제는 거의 95% 이상의 시민들이 이걸 자연적인 변화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후변화는 현실이라는 답이 절반에 가까웠고요. 기후위기가 나를 불안하면서도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작년 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기후변화가 관련성이 있다는 응답이 60%를 훨씬 넘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서는 80% 가까이 되거나 70%를 넘는 응답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편리함과 물질적 부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 원인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얘기하는 뭐 도시화 산업화 인구 증가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거의 90%를 넘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나의 삶의 양식을 바꿀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역시 90% 가까이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작년 조사에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시민 각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 조사에서는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정부를 둔 어떤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사실은 했죠. 그러면서 지금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각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기업의 책임을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후행동의 헌법소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역시 75% 가까이 됐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기후결석 시위나 헌법소원 청소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야 그건 학교 졸업하고 해 애들이 뭘 알아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마 좀 더 많았을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어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한 뭔가 새로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미안함이나 죄책감 이런 것도 깔려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나 시민교육의 확장 과정에서 지금 청소년들이 그냥 청소년인가 아니면 그들도 역시 시민인가
대한 다소의 논의가 있고,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많은 어른과 리더들에게 How dare you 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가 단지 어린아이로서 어른에게 호소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미래 세대로서 현 세대에게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말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뭔가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의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나보다 인류 전체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겪고 있는 피해나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크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대한민국에는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흥미로운 건 나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꽤 노력하고 있는데 인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응답하신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이제 80% 가까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분들이 95% 가까이 됐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탄소 중립 정책이나 그린 뉴딜 역시 성공은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에 달렸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러나 시민들에게 어떤 그러면 환경 교육이나 환경 정보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변화가 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환경 교육,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 교육,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구 생태 시민 또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지구 공동체 시민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해양 오염, 기후 변화, 생물 멸종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 문제이다 보니까 뭔가 국지적인 환경 문제가 중요했던 때랑은 그런 점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환경교육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에 친환경 뭔가 마크를 붙이고 매년 10,000원 정도의 환경교육을 위한 기금을 낼 용의가 있는가, 이걸 여쭤본 거였는데요. 반반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승용차가 2,400만 대 정도 되니까 1,200만 대 정도만 번호판에 이걸 붙여주셔도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생태 발자국 수준을 보면 최소한 탄소 중립이나 생태 발자국 1 이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물질 사용량, 에너지 소비량, 쓰레기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그렇게 자원이나 물질 소비, 에너지 소비량을 그 정도로 떨어뜨리면서도 어떻게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자연과 이웃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이 어떤 것이고 그런 삶은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앞에 이제 교육이 이런 지금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대해서 중요한 원인 제공자이다, 그래서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래프는 X축이 인간개발지수고 Y축이 생태발자국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태발자국 크기가 높을수록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나라들이고요. 이 인간개발지수가 낮을수록 삶의 질 지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아프리카 국가들은 생태발자국은 낮은데 1 이하인데 인간개발지수가 너무 낮아서 삶의 질이 좋지 않고요. 파란색 국가들은 주로 유럽 나라들인데 삶의 질 지수는 높지만 생태발자국 크기가 3을 넘어서서 지속 불가능한 나라들입니다. 그렇다면 생태 문명은 어디인가?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은 요 음영이 칠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개발 지수가 0.7을 넘으면서
생태 발자국이 1 밑으로 내려온 사회. 근데 이런 나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가장자리에 걸친 나라 몇 개가 있을 뿐인데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 안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 노란색은 오른쪽으로, 파란색은 아래쪽으로. 우리나라가 여기 별이거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생태발자국수가 너무 높아서 지금보다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로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되고, 우리나라는 언제 이 생태발자국 1을 지났냐면 1967년에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1967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의 양식은 뭔가? 진짜 창의성이 필요한 게 이런 거겠죠.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게. 지금까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를 통해서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지금보다 물질과 에너지 소비량을 3분의 1, 4분의 1로 줄이고도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려면 결국 좋은 삶의 기준에 대한 내적인 기준이 뭔가 재검토도 해야 되어야 되고, 과학기술 역시 그런 맥락에서 매우 선택적으로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0.7을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개발지수가 0.7을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개발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태발자국이 비례해서 커진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학력이 고졸, 대졸, 대학원졸 이렇게 높아지면 질수록 지구에 더 위험한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과 같은 교육은 더 많이 할수록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과 같은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앞에 이 별이라고 말씀 지었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이게 특정한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단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어,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지만 결국 더 많은 소유와 더 많은 소비를 누릴 수 있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암시하고, 어쨌든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더 많은 소유와 소비가 가능하게 하는 건 더 많은 화폐를 갖는 것이고, 그 더 많은 화폐를 갖기 위한 조건을 차지하는 것이 결국 학교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학교라는 배움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서열과 경쟁의 과정이고, 그래서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지구에 더 부담스러운 삶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학력이 높은 사람이, 그리고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구에 더 부담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육이 좋은 삶과 관련해서 이제 다른 가치를 이야기하고 역량이라고 부를 때 이제 다른 역량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자연도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우리의 삶도 더 이상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문명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인류 전체가 생태 발자국 크기를 1 이하로 떨어뜨리는 문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만 지속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칸트의 정업용법처럼 모든 인류가 나처럼 살아도 괜찮다.
내가 78억 중에 1이지만 나의 삶을 78억의 인구가 다 나처럼 살아도 지구가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삶이 지구적 삶의 기본적인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누리면 안 되는, 만약에 그 사람처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리면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욕망하거나 탐하게 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미학적으로는 산업 문명에서 멋지다고 말했던 것들이 오히려 야만이나 몰상식이 되는 문명일 수도 있을 겁니다. 좀 이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환경정책연구단, 교육정책연구단이 보고서를 만들면서 그때 다음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상으로 결국 지금의 홍익인간을 지금 버전으로 하자면 결국 지구생태시민이 아닌가. 생태시민이자 지구시민, 민주시민이자 세계시민인, 그렇게 제안을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 지구생태시민에게 필요한 건 경쟁력이 아니라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주체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기후위기 교육이 어떻게 변해가야 되고 학교 교육은 또 함께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는 기후위기를 우리 사회의 의제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걱정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진 학교와 학교 밖의 의제가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기후위기가. 그러나 작년에 코로나, 그 다음에 긴 장마, 여러 가지 환경 재난들을 전 지구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기후위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전히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기후위기의 인간화는 기후위기가 사실은 숫자나 그래프의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람들의 인권, 생존, 고통, 또 무생명들의 멸종에 관련된 문제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걸 하나의 스토리로 이해하게 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후위기,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의 인간화라는 아까 제목을 쓴 것이고요. 그래야만 다음 단계에서 우리 사회를 탄소 제로 사회, 지속 가능한 생태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제화의 시기에는 과학과 증거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간화의 시기에는 인권과 고통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면, 사회화 단계로 가면 새로운 법, 제도, 질서, 규범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래서 기후변화가 온실가스가 몇 ppm이고 해수면이 몇 밀리미터 올라갔고 이런 얘기는 이제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고통으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강연에서 오늘도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주변 사람들 중에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할 수 있겠냐? 거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의 문제인 건 알겠는데 그게 아직 내 옆에 사람 또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예를 들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거나 또는 자유학년제에서 조금 더 마을을 살펴볼 기회가 있거나 그랬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해 볼 만한 주제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 지구적으로 지금 새로운 앞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 파차마마라고 하는 어머니 지구법을 개정해서 자연에게 법적 지위, 도덕적 지위뿐만 아니라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오염되지 않을 권리, 유전자나 세포가 조작당하지 않을 권리 등 11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했고요. 스위스에서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갑각류들, 그 중에서도 다리가 10개인 애들에 대해서 끓는 물에 그냥 집어넣거나 차가운 얼음 위에 오래 놔두면 다 불법이어서 과태료를 묻니다. 얘네들이 고통을 느낀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Graduation Legacy for Environment라고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려면 반드시 1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 심는 데 필요한 묘목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다 제공하고 심은 나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계속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년에는 Family Tree Planting Act라는 게 통과돼서 모든 부모는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30일 이내에 나무를 2그루 심어야 됩니다. 자기 집에 물론 심어도 되고 필요하면 지정된 장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나무도 제공해 주고요. 자, 기업도 이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케아의 사례를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교에서도 함께 이제 해볼 만한 조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케아는 가구 회사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기후 변화가 사람들의 집을 디자인하거나 그 내부를 가구로 채울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꾸준하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작년에 14개국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쉽게 포함이 안 됐는데요.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걱정스러워한다. 매우 걱정스럽거나 걱정스럽다가 전체 평균은 66%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 미국이 53%, 영국이 48%, 일본이 57%, 호주가 42%,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트럼프 지지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실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20% 정도밖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니까 리사이클링도 하고 리필도 하고 또 뭐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이런, 그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가급적이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그 그룹을 4개로 나눈 거예요. 옵티미스트 그룹, 서포터 그룹, 그 디스임파워드는 무기력 그룹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 그룹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어, 어떤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 또 이런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제 4개의 그룹으로 나뉘게 됐는데요. 국가들마다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옵티미스트 그룹,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본인들의 노력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룹들이 제일 많은 반면에 러시아, 폴란드, 인디아 같은 경우는 무기력 그룹이 굉장히 많아서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그런 그룹이 가장 많고 프랑스나 영국, 캐나다 이쪽으로 가면 서포트 그룹이 많은 편이고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 전략도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의론자 그룹들에게는 사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에 대한 매우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 인센티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이런 선택을 했더니 나에게 5만 원의 효과가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전략들이 훨씬 더 필요하고요. 낙관론자 그룹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심각성에 대해서도 공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선택지와 방법론을 제시하면 이 그룹들은 쉽게 그걸 받아들이고 실천할 그룹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게
각 국마다도 특색이 다르고 각 국 내에서도 그룹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홍보 마케팅 전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학교에서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룹에 많은가, 특히 이제 한동안 무기력자 그룹이 굉장히 많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야, 기후변화 문제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룹이 지금도 이제 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가올 새로운 변화, 학교 교육의 변화, 환경 교육의 변화가 어떤 방향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환경 교육이 너무 환경 문제를 환경 문제만 다뤘다. 환경 문제가 어떻게 인권, 빈곤, 민주, 다문화, 성평등 이런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교과학습 주제들과 어떻게 함께 어떤 삶의 가치, 좋은 삶의 문제, 인권의 문제라는 차원에서 범교과학습 주제를 포함해서 이런 가치 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온전하게 자리 잡도록 하느냐 하는 게 차기 교육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범교과학습 주제라고 하는 것들이 교육 과정의 가장 변두리에서 뭐 하면 좋지만 못하면 할 수 없고 어떤 개별법들에 의해서 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하는데 뭐 뚜렷하게 하기는 어렵고 이런 취급을 받아온 게 사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의 환경교육이 너무 개인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해서 이 잘못하다가는 개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죄책감만 느끼게 하는 도덕교육적 측면이 강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후변화나 생물멸종, 해양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 중에 핵심이 사회적인,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이고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 소송이나 또는 새로운 리더를 뽑는다거나 또는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또는 그런 법을 만들도록 청원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개인적으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고기를 덜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적게 남기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재난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복합적으로 벌어지는 건 결국 마을과 지역 수준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더라도 아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자기 마을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할 겨를이 없다. 양평에 사는 아이들이 해장국이 자기 지역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자기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특히 저처럼 충남 서천에 저는 사는데요. 시골 마을에서 생각해 보면 농촌 지역 소멸이 정말 피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들이 자기 지역을 잘 모르고 자기 지역을 좋아하질 않아요. 심지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자기 마을에 돌아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교육의 통합적 접근에서 1단계는 환경교육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생활환경 문제를 다루는 교육. 이게 주로 1970, 80년대의 교육이었고요. 제2기가 자연생태교육. 습지, 바다 이런 데서의 체험적인 또 생태적 감수성과 생명윤리를 강조하는 이게 2기, 주로 90년대의 환경교육이고요. 지금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고,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탐구교육은 2000년대 이후에 강조되고 있는 환경교육인데 1기는 주로 초등학교 수준, 2기는 유치원에서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3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치원에서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하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환경교육의 수준별, 단계별 프로그램과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큰 틀에서의 교육청 단위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문제를
이런 본교과급 주제들이나 또는 가치 문제들과 훨씬 더 통합적으로 다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건 안전과 건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라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이제 두 개의 본격학습 주제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가장 처음 나타난 현상이 실업과 빈곤의 문제죠. 이게 지금 경제 금융교육과 연관되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가 가장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엔 들어있지 않지만 이건 성평등의 문제죠. 그런데 그런 가난한 엄마를 둔 아이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 이건 인권의 문제, 이거 장기적으로는 인성에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세계에서는 이렇게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빈곤 문제, 인권 문제, 성평등 문제가 사실은 다 연결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한 다발의 사건으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걸 주제별로 다 나눠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이제는, 그리고 이 안에 훨씬 더 교과 가치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감각과 체험의 교육. 실제로 우리나라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 아이들이 교도소의 재소자들보다 야외 활동 시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의 평균 야외 활동 시간이 1시간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아이들의 과잉행동 집중력 장애입니다. 그렇게 야외에서 뛰어놀거나 자연과의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줄어들수록 과잉행동 집중력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일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대체로 권태나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충분한 감각과 체험 교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탐구를 통해서 성찰과 의미를 발견하는 교육, 과학과나 사회과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의미를 내면화하고 자기화하고 그걸 창작과 표현하는 교육, 문화예술 교육이나 언어 교육 등, 그리고 이걸 실제 세계에 적용하거나 참여하는 교육, 이게 사실은 하나의 큰 배움의 서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수레바퀴가 계속 돌아갈 때 아이들이 이제 뭔가 변화의 에너지가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런 교과의 벽, 또 감각과 암과 실천의 벽, 이런 것들을 넘나들 수 있는 새로운 수업 과정 블록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스스로 서는 힘,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새로운 생태 전환 교육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조금 어, 뭐랄까요? 새로운 제안을 좀 드리자면, 저는 기존의 교육 과정이 지식 중심이고 교과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교육 과정은 실제 세계와 가치가 중심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교육 과정 체계를 양말 뒤집듯이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을, 통합적인, 융합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전환교육과 혁신교육의 시작은 하던 걸 멈추거나 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영수, 사과 등 인지 중심의 과목들을 20% 정도 줄이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가 통째로 빌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에 하루를 이런 가치교육, 그 다음에 감각과 체험의 교육, 그리고 지식교육이 통합된 새로운 수업 블록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학교와 안팎을 넘나들게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팀 티칭을 할 수 있고,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이 국영수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이 가치에 대한 교육이나 몸과 마음이 이제 지금 변할 때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급격하게. 이런 문화예술과 창작의 교육이 사실 학교 교육에서 그 중요성에 비하면, 그리고 그 연결고리에 비하면 단절적이기도 했지만 매우 덜 중요한 것처럼 주변화되어 있었다. 저는 이제 이걸 연결하면서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국가와 나의 관계,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겪으면서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지속 가능하고 좋은 삶이란 게 어떤 삶이냐?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미래 세대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남겨줄 수 있는가? 기성세대로서. 그건 최소한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가보개혁 때 사서삼경을 여전히 중요한 핵심 과목으로 남겨두었던 조상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10년 뒤면 잘못하다가는 1.5도씨 티핑 포인트를 지나서 돌이킬 수 없게 될 거라고 IPCC에서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4단위 중에 106단위를 국영수 가르치고 대부분 의대, 한의대 가는 그런 교육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도 환경에 대해서 가르칠 시간이 없다고 어,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나라 뺏긴 뒤에 이 교육과정 만들었던 사람들이 미안하다, 나라 뺏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잘못하다가는 1.5도씩 올라가고 돌이킬 수 없게 됐을 때 미안하다,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교육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저는 좀 마음에 걸린다. 현재 지속 불가능성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제가 8분 남았네요. 8분 내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따이 병은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이 생물 영축을 통해서 몸에 축적되면서 몸이 부러지거나 으스러져서 되게 아픈 병이죠. 거기까지만 가르쳐 가지고는 사실 이따이 병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따이 병은 일본이 1870년대부터 슬슬 전쟁 준비를 시작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을 지나고 나서 이네들이 거의 군국주의화 되기 시작하죠. 전쟁 준비를 하면서 무기를 생산하려다 보니까 광산 개발을 해야 됐고 그 광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납구리 아연을 재련하면서 나온 게 바로 카드뮴입니다. 그러니까 왜 평화가 환경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는지, 한반도의 긴장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왜 한반도의 환경을 지키는 지름길인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 준비를 안 했으면 이 병은 원래 생기지 않았을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95%는 아이를 여러 명 다 낳은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서 이미 몸에서 많은 무기물이 빠져나가고 그 당시에 이 토야마 지역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분위기였는데 문화가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부분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거의. 그리고 노동 강도도 굉장히 셌어요. 그러니까 몸은 약한데 영양실조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몸에 카드뮴이 들어오니까 뼈가 부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린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왕따시킵니다. 마을. 그리고 100년이 지난 뒤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도 똑같은 짓을 또 합니다. 후쿠시마에서 피난온 아이들과 가족을 받아주지 않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방사능 묻혀왔다고. 저는
일본이 이따이따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으면 후쿠시마 사고를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따이따이 병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원인 물질 중금속이 뭐냐? 카드뮴입니다. 아, 너는 이따이따이 병에 대해서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따이따이 병에 대해서 알려면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카드뮴이라고 하는 중금속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일본의 가부장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당시 미찌일에게 재벌의 특혜를 줬을 때 그 일본의 토호 세력과의 경제적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일본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이따이따이 병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제대로 이 사건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사건 중심 환경 탐구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교과의 지식, 범교과학습의 주제와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녹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이상 되면 환경에 대한 학습을,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러 교과와 여러 선생님과 조금 더 긴 호흡의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교육과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지역의 이런 사건들을 깊이 탐구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읽어내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매우 의심스럽고 걱정스럽다는 거죠. 혹시 지금과 같은 말씀드리는 사건 탐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 K무크에 있는 제 강의 시리즈를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교사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창조적인 교사 모임이 학교에서의 기후변화 교육 내실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조효재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써주셔가지고 함께 읽고 공부할 만한 좋은 책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의 학교가 정말 탄소 중립 사회 학교에 얼마나 가까운지 탄소 회계를 통해서 제출 내역을 잘 평가해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 있는 아이들,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기후 환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가지고 있는가 좀 더 체계적인 조사, 검사를 한번 하면 좋겠고요. 제가 충청남도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선생님 2,300명, 그 다음에 학생 8,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학생들의 점수가 48.7점 정도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공간을 생물 다양성을 늘리고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만들고 있는 도토리 숲이고요. 이건 제가 서천에 만들고 있는 1,000평짜리 제 개인 숲인데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급식이 타당한가? 연간 164kg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유를 하루에 한 잔 정도 안 먹으면, 저는 낙농업계 얘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우유급식이 꼭 필요한가, 바람직한가 이런 걸 다각도에서 검토해보는 프로젝트 이런 거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탄소제로 통학통금 프로젝트도 제안을 드리고, 특히 그 CO2 커넥트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특히 이제 충북에 있는 미호 중학교하고 여러 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 더 많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참여하면 좋겠고요. 뒤에 있는 건 뭐 에코시아라는 친환경 검색 엔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자연 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연에서 멀어진 아이들이나 지금 우리는 자연으로 간다와 같은 일상적인 자연 체험 교육이 환경 교육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시면 기후변화 문제를 단지 에너지나 건축, 단열, 차폐, 뭐 열 효율, 배기가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섹터인 건 틀림없고요. 동시에 생물 다양성,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그 다음에 자원순환, 순환경제, 사회적 경제,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적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학습의 기회를 당근마켓에게 거의 다 뺏기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런 순환 경제의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학습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날을 끼고 뭔가 기후 대응 캠프, 저는 이제 지구 방위 캠프라고 바뀐 법에서 환경의 날을 포함해서 일주일을 환경 교육 주간으로 이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에 빈 교실이 하나 있다면 탄소 제로 생활체험 교실 한 20평 정도의 집처럼 꾸며 볼 수도 있겠고요. 혹시 환경교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를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가환경교육센터의 포털인데요. 환경교육에 관한 교구, 지도안, 동영상,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유튜브 사이트에 가시면 환경교육 포털 유튜브에서 학교급에 따른 환경교육 자료들을 잘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은 그동안 바뀐 적이 없었던 국가중심주의와 교과중심주의와 지식중심주의를 완화하고 좀 더 그 벽을 넘어서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깊이 들여다볼 수 있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과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던 걸 좀 그만해야죠. 하던 걸 계속 다 하면서 이걸 하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죽어나든지 아니면 대충 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통합적으로 해야만 여러 교과의 지식들과 본교과 학습의 주제와 가치들이 정말 내실 있게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될 수 있고 그래야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선생님들도 권태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소득과 소비를 특히 소비를 줄이더라도 자연과 이웃과 더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아이들과 함께 흥미롭게 탐구해 갈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